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이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동력이 떨어졌던 휴진 움직임이 다시 변곡점을 맞게 됐습니다. 의사협회 역시 모레 재휴진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인데 정부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기한 휴진이 아닌 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방당국이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발생 3개월 전에 이미 화재 위험성을 경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불이 난 3동 건물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었는데 경찰은 업체 측이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였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수돗물에 이물질이 들어가 급수 제한 등으로 3만 5천여 가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인천 상수도 사업본부는 일부 구간에서 음용 기준을 못 맞춰 36시간 만인 오늘 새벽에서야 정상화됐다고 공지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 뉴스에 로봇 기자가 등장해 현장 생중계 방송을 했습니다. 촬영 기자도 로봇이었고 보도 주제 역시 미래 산업으로 꼽히는 자율주행차 시범 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며 오늘부터 기약 없는 휴진에 나섭니다. 서울대병원과 대한의사협회의 휴진 철회로 의료계 휴진 동력이 상실돼 가던 가운데 휴진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기존에 예고한 무기한 휴진을 강행합니다. 전공이 의대생들을 떠나게 한 정부의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정책 수정만이 휴진을 풀 수 있는 조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세브란스와 강남 용인 세브란스 병원의 진료가 오늘부터 중단됩니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업무만 유지됩니다. 환자들에 이어 세브란스 병원장들까지 나서서 해선 안 될 선택이라며 중단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의료계 휴진 움직임은 다시금 변곡점을 맞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휴진 선봉에 섰던 서울대병원과 대한의사협회 모두 기존에 계획했던 휴진을 철회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톨릭 의대와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까지 휴진 결정을 유예하기로 하면서 의료계 휴진 동력이 상실됐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세대 의대 교수들의 강경 대응 결정으로 의료계 휴진 결집 계기가 다시 마련된 셈입니다. 당장 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들도 다음 달 4일 예고한 휴진 계획을 무르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경찰 수사에 발끈하며 총력 투쟁을 경고한 의사협회 역시 오는 29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재휴진 여부를 다시 논의합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의대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에 대해 정부는 대화가 사태 해결의 방법이라며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개혁이 오히려 의료를 퇴보시킬 것이라는 사실이 아닌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다행히 서울대병원은 무기한 휴진을 중단했고 서울 성모병원과 삼성 서울병원도 예고했던 휴진을 유예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내린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 현장의 혼란을 정상화하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기한 휴진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최근 의사협회가 올바른 의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대화의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아직도 의료계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실이 아닌 주장을 펼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의료계 인사들은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자주 이용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면서 이번 의료개혁이 오히려 의료를 퇴보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연하게 충실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의료 전반에 대한 개혁 과제를 실행해 나가는 한편 조속한 의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챙기고 정신건강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며 예방과 치료, 회복 등 모든 주기를 아우르는 세부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임기 안에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인력과 시설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질 환자와 가족, 정신과 의료진, 심리상담 전문가들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챙기고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주재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돌보는 게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다며 아무리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다 해도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신건강의 모든 주기를 아우르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예방과 치료, 회복 등 3가지 큰 방향에서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예방하는 게 중요한 만큼 임기 안에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사업을 이제 착수합니다. 일상에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국민들은 언제든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치료와 관련해서는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인력과 센터를 대폭 확충하고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외래치료 지원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더해 정신건강을 온전히 회복하려면 재활과 고용, 복지 서비스가 함께 제공돼야 하는 만큼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신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의 핵심 정책 아젠다로 삼아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시선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당부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의도적으로 자해하는 사람 가운데 청소년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정보를 모은 2022년 퇴원 손상 통계를 보면 의도성 자해 환자의 퇴원 비율은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이 10만 명당 6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10만 명당 52명, 19세에서 64세 사이 청장년이 32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청소년 자해 환자의 퇴원율은 10년 전인 2012년 10만 명당 28명이었던 것보다 128% 이상 증가했고 최근 3년 새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여자 청소년이 10만 명당 100명으로 31명인 남자 청소년보다 3.2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 숫자가 2만 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의 범행은 1년 사이 3배 넘게 늘어나는 등 마약 범죄가 이미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파고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평범한 아파트 우편함에서도 집 주변 야산에서도 발견되는 물건들, 바로 마약입니다. 경찰에 검거된 대마 유통 일당 가운데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있었고 번호사 사진할 수 있고 속도 적부심 점거할 수 있고 마약 청정국은 이미 옛말, 학교에서 마약에 취해 비틀거리는 중학생도 있습니다. 담임 교사가 이제 어디 아픈 줄 알고 어디 아프냐 괜찮냐 하면서 이제 상담을 하던 과정 중에 아이가 약을 먹었다는 얘기를 했고요. 지난해 1년 동안 검거된 마약 사범은 2만 7천여 명으로 집계가 시작된 지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50%, 4년 전보다는 70%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500명을 넘지 않았던 10대 마약 사범은 1년 만에 급증했습니다. 전체 연령대에서 10대, 20대 젊은 마약 사범이 차지하는 비율도 적지 않아졌습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류는 국제 밀수 조직들을 통해 대부분 해외에서 밀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마약들은 유통 조직들을 거쳐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퍼지는데 총책과 관리책, 전달책으로 뿔뿔이 나뉘고 보안 메신저를 사용해 검거도 쉽지 않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설치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관세청 등과 협력해 집중 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마약 밀수를 막고 단순 투약 사범에 대한 치료와 재활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전 세계 성인의 3분의 1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시한 권장치에 못 미치는 신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WHO는 현지 시간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 분석된 데이터에 의하면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성인 가운데 31%인 18억 명 정도가 신체 활동 권장량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신체 활동 권장량 미달률은 2010년보다 약 5%포인트 늘었고 2030년에는 3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WHO의 권고는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강도 신체 활동을 하거나 75분 이상의 고강도 신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WHO는 이 같은 권고 수준에 못 미치게 생활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치매, 유방암, 결장암 등의 병을 얻을 위험이 증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큰 불이나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 대해 소방당국이 이미 화재와 인명피해 가능성을 경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월 28일 작성된 소방활동 자료 조사서를 보면 남양 119 안전센터는 실제 불이 난 3동에서 제품 생산 라인이 빠르게 타면 많은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1개 건물이 인접하게 위치해 불이 주변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10시 반쯤 발생한 이 공장 화재로 숨진 23명은 모두 3동 2층에서 발견됐습니다. 안전점검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재 당시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CCTV 화면을 보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도급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가 예견되었던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부가 화재로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전체에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관계자 3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민길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어제 오전 9시부터 아리셀 공장의 유사 재해 방지를 위해 전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장 관계자 3명을 산업안전보건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지 관련 업체 200여 곳에 대해선 소방청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화재 안전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 삶에 점차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국내 최신 AI 기술을 만나고 AI와 함께하는 미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스마트 미러 앞에서 동작을 따라하면 인공지능이 몸의 균형을 분석합니다. 인공지능은 각종 자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깨와 허리, 무릎 등 부위별로 얼마나 불균형한지 알려줍니다. 체형에 맞는 재활 운동도 추천해줘 언제 어디서든 전문가 없이 균형 있는 자세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초고속 생성형 시각 모델 코알라에 복잡한 문장을 입력하자 곧바로 실제와 같은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시각지능 기술을 활용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건데 이전에 개발한 기술보다 처리 속도가 5배 빠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만의 그림 동화책이나 이길장을 만들 때 그 내용을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림이나 일러스트를 생성해 주는 교육 콘텐츠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동안 국내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관련 최신 기술을 만나고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미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가정과 사무실, 공공장소, 그리고 헬스케어 테마로 전시관을 나눠
인공지능 기술의 성과와 활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와이파이 송신기를 이용해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근접 탐색 기술과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다국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하는 기술 등도 공개됐습니다. 이 컨퍼런스 의미는 애트리가 여러 가지 연구 성과가 있는데 이거를 공개함으로써 국민들한테 알리고 또 여러 산업체에 알리고 이거를 더욱더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목요일까지 과학기술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누구나 무료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중국 관영 CCTV 뉴스에 로봇 기자가 등장해 현장 중계 방송을 했습니다. 보도 주제 역시 주요 미래 산업으로 꼽히는 자율주행차였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인간의 형상을 갖춘 로봇이 두 발로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중국 관영 CCTV 특약 기자 샤오징이 첫 중계 방송에 나선 겁니다. 마주 보고선 또 다른 로봇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除了我之外，今天的1号机也是一位机器人摄影师。我们非常荣幸参与到本次直播。 첫 생중계 장소는 베이징의 자율주행차 시범구역. 미래 첨단 산업을 보도 주제로 택했습니다. 샤오징은 멘트를 하면서 수시로 손짓을 하고 걸어서 장소도 이동합니다. 물론 정해진 각본대로 앵커의 질문에 대답하고 일부 영상은 미리 편집해둔 거로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CCTV는 발전 가능성에 자신감을 드러내며 샤오징이 보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看来我们的自动驾驶未来已来，而小鲸的未来也将会更加的精彩无限，会替我们到达很多人类到达不了的地方去采访报道。 앞서 항저우 방송은 지난 2월 춘제 연휴 AI 앵커에게 저녁 뉴스 진행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今年春节终于可以回家了，因为杭州有人替我值班播新闻。过年期间，请放心，数字分身小雨将代替雨辰，只好连播每一班。 중국 방송 뉴스의 이런 새로운 시도, 저 같은 기자나 앵커를 대체해 나가겠다는 신호일까요? 아직은 미국의 기술 통제 속에서도 미래 첨단 산업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선전에 방점이 찍힌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인천 송도 일부 지역에서 그제부터 마시기에 부적합한 수돗물이 공급돼 일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급수차 앞에서 긴 줄을 기다려가며 물을 받아가서 쓴 주민들도 많았는데 오늘 새벽에야 정상화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늦은 밤 아파트 주민은 모두 모인 것처럼 길게 늘어선 중. 다들 집에서 가장 큰 통을 챙겨와 급수차에서 물을 받아갑니다. 인천 송도 일부 지역에서 마시기 부적절한 수돗물이 나와 집마다 생수를 공급받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 30-40분 정도 걸려서 가져간 거거든요. 씻는 것도 문제가 있고 씻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불편해요. 이게 괜찮은 건지.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위해 일부 아파트에선 공금으로 생수를 사서 나눠주기까지 했습니다. 전날까지는 세대당 2통 1개씩을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제공했는데요. 거의 다 떨어지고 이제 아파트 쪽에서 자체적으로 생수 9,000개를 구입해 세대당 4개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파열된 상수도관이 교체되고 근방 일대에서 수돗물에 불수돗물이 섞여 나오기 시작한 건 그제부터. 불편을 겪은 수만 세대에선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하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네, 힘들죠. 어젯밤에도 그렇고. 우리 딸내미는 지금 친구 집에 갔어요, 지금.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씻고 간다고. 청 나갔어요, 지금. 그래갖고. 지금 언제 됐든 말도 없고. 상수도 사업본부 측은 오늘 새벽 1시 반쯤 송도 일대 수질이 완전히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생긴 지 36시간 만입니다. 그간 복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물을 흘려보내면서 수질을 계속 검사했지만 일부 구간에서 음용 기준을 못 맞춰 늦어졌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7차 해양 방류를 오는 28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7차 방류는 다음 달 16일까지 진행되며 방류량은 종전과 동일한 7,800톤입니다.
도쿄전력은 측정 확인용 탱크들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충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8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도쿄전력은 그동안 6번에 걸쳐 오염수 4만 7천 톤을 방류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되어 있는 오염수는 모두 131만 6천여 톤입니다. 최근 기내 압력 조절 실패로 수천 미터를 급강하해 승객들이 부상하거나 20시간이나 출발이 지연되는 등 항공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항공사 CEO들을 비행기 정비구로 불러들였고 다음 달 1일부터 11개 국적 항공사의 모두에 대해 특별 안전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김기공 기자입니다. 지상 1000m 상공에서 기내 기압 조절에 실패해 무려 6,100m를 급강한 인천발 타이완행 대한항공 189편. 공포에 질린 승객들이 산소 마스크를 썼지만 15명이 고막 이상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보다 일주일 전에는 오사카행 티웨이 항공이 11시간 넘게 출발이 지연됐는데 마지막엔 탑승 상태로 2시간 넘게 이륙하지 못해 쓰러지는 승객도 나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2시간이 지연됐단 말이에요. 공항 장애가 있다고 내보내달라고 하면서 나가면서 발작을 하면서 쓰러지셨거든요. 티웨이 항공은 이외에도 방콕발 청주행 항공기가 20시간 지연되는 등 불과 사흘 새 4편이 심각한 지연 사태를 빚었습니다. 항공 수요 성수기를 앞두고 이처럼 불미스러운 항공사고가 잇따르자 국토부 장관이 5개 항공사 CEO를 대한항공 정비고로 불렀습니다. 항공기 여기서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는 입구입니다.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네. 이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열교환기가 이제 안에서. 대한항공 측은 기압 조절 실패에 대해 보잉 737 기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1년 만에 한 번씩 깔고 이제 11개월, 10개월 된 건데 이렇게 됐어요, 이게. 근데 그 전에 더 잘못해야 되겠네요. 네, 737 이전 버전은 이제 전혀 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똑같은데 조금 그 기능을 바꿔놨어요, 보잉에서. 새로 나오면 737-A선. 그것 때문이 아닌가 해가지고 저희가 보잉하고. 박 장관은 현장에 나온 항공사 CEO들에게 자체 안전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국토부에는 11개 국적 항공사 모두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신뢰이거든요. 비행기 타도 안전하다는 믿음이 없으면 항공산업은 하나의 항공사뿐만 아니고 항공산업 전체가 컬랩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6일까지 30여 명의 안전감독관을 각 항공사에 파견해 정비와 부품, 비상통제 관련 실태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국내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에서 이르면 하반기부터 카드 결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근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개인 사이 중고거래 때 카드 결제를 허용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금융위가 지난 17일부터 받고 있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에 카드 결제를 요청한 겁니다. 금융위는 YTN 취재진에게 다음 달 중으로 승인의 무게를 두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근이 카드 결제를 위한 내부 준비를 마치는 대로 관련 서비스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당근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해지면 현금 거래로 발생하는 사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리튬전지 공장 참사의 희생자 대부분은 일용직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언어 장벽 때문에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대피 안내도 이해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비율이 월등히 높은 현실을 보면 위험의 이주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모두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한 보완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